안녕하세요. 네, 벌써 12주 강의가 됐습니다. 지난 주에 강체까지 배웠습니다. 강체를 배웠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였냐면, 무슨 의미였습니까? 강체를 배웠다. 네, 그렇죠.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배웠습니다.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의 운동과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의 운동에서는 물체의 특징으로 질량만 필요했죠. 질량이 물체 성질을 다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크기를 갖는 물체에서는 그 물체가 회전하는 운동을 고려해야지만 됐죠. 그래서 한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저기로 이동할 때 운동 에너지,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를 보면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 두 가지가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는 우리가 회전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을 새로 도입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회전 운동에 대해서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에 한 물체에서 운동에서 배웠던 법칙들을 또는 그런 식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크기를 갖지 않는 물체에 대해서 배운 것은 어떤 운동에 해당하는 거였냐면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것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진 운동을 기술하는 식들을 그대로 회전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됐냐면 병진 운동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량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대응시키기만 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회전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알았던 모든 물리에 대한 것을 어때요? 그대로 번역해서 다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기를 갖는 물체 운동을 고려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느꼈습니까? 네, 느꼈습니까?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 강체는 무엇의 이상적인 경우였냐면 고체 운동의 이상적인 경우였습니다. 근데 물체의 상태가 고체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기체, 액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체하고 액체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기체, 액체, 고체 중에 서로 비슷한 거 두 개를 고르라면 뭐하고 무엇이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언뜻 보기에는 액체하고 고체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어때요? 이렇게 만져지죠? 만져지고 보이죠? 그런데 물리 법칙을 적용하는 데는 기체하고 액체가 더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체의 경우에 힘작용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고체의 경우에 힘작용하면 고체 전체가 움직이지만 두 가지를 합니다. 고체의 일부는 변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속도가 바뀌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두 가지 하나를 빼기 위해서 어땠냐면 강체를 가정한 것입니다. 강체는 뭐였어요? 아무리 큰 힘을 가하더라도 변형하지 않는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기를 갖는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의 효과가 형태를 바꾸는 데는 전혀 가지 않고 물체의 운동 상태만 바꾸게, 운동 상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크기를 갖는 물체의 경우에는 속도를 바꾼다거나 각속도를 바꾸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바꾸거나 각속도를 바꾸는 데만 사용되는 그런 경우에 이상적인 경우로 강체를 우리가 도입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무엇을 도입할 거냐면 고체가 힘을 받으면 형태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우리 고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지난주에는 운동 상태만, 속도와 각속도만 바뀌는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기체와 액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거기에다 힘을 가하면 아무리 조그만 힘을 가하더라도 그 물체의 형태가 먼저 바뀝니다. 또 형태가 전체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한 부분만 바뀝니다. 기체와 액체가 그런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유체 이렇게 불러요. 우리 영어 연습 좀 하면은 기체는 영어로 뭡니까? 가스. 네. 액체는 영어로 뭡니까? 리퀴드. 네, 리퀴드. 근데 기체하고 액체를 합해서 우리 유체라고 부릅니다. 유체는 영어로 뭐겠어요?
플루이드, 네, 플루이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룬,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운동 상태를 논할 때는 기체하고 액체를 한꺼번에 다뤄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뤄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유체의 운동을 다루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다루는 대상을 우리 어땠어요? 전에 중간시험 보기 전까지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운동 방정식을 적용하는데 힘이 바뀌면 어떻게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떤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가지고 해결하는가 봤죠. 우리 지난주부터는 우리 그 대상이 크기를 갖는다든가, 크기를 가지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이번에는 크기를 갖는 게 아니라 바로 힘을 받으면 바로 변형하는 기체와 액체의 경우 어떻게 하나 보는데, 이런 유체 운동을 다룰 때 이번 시간에는 유체 운동을 어떤 경우를 다루냐면 정지한 유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 운동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지한 유체와 흐르는 유체.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체를 도입하면, 유체를 할 때는 이것도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어때요? 여기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힘을 가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만 쏙 들어가죠. 어때요? 여기 물이 있는데 물에다가 힘 가하면 물 전체가 뭐 운동 상태가 변합니까? 속도가 변합니까? 그러지 않고 어때요? 거기만 쏙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뭔가 전에 우리가 다루던 물리량으로 그 묘사하려고 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먼저 유체를 다룰 때는 새로운 물량을 도입하는데, 이때 새로운 물량은 우리 전에 하던 것을 이걸로 바꾸어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질량 대신에, 물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량 대신에 우리 무엇을 이용하냐면 밀도를 이용합니다. 밀도. 사실은 질량과 밀도는 크게 서로 연관되는 거예요. 질량을 나타내는 양이 밀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밀도 뭔지 이렇게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밀도는 질량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먼저 밀도를 구하려면 질량을 알고 또 무엇을 알아야 되겠어요? 부피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면 밀도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체한테 힘 작용하는데 그냥 힘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힘 대신에 무엇을 이용하냐면 압력을 이용해요. 자, 어때요? 유체한테 힘 작용할 때는 송곳으로 우리 강체나 이런 데 할 때는 그 작용점이 있었죠. 어디에 작용점 하면 어떤 한 점에 힘을 가하더라도 그 전체가 병진 운동을 하든지 회전 운동하는 식으로 물체 운동 상태가 변했지만, 우리 유체의 경우에는 힘을 한 점에다 작용하면 어때요? 거기만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가요. 그래서 유체는 힘 작용할 때 일정한 면적에다가 힘을 작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면적에다 힘을 작용하면 압력은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힘을 그 면적으로 나눈 거, 단위 넓이당 작용한 힘을 우리 압력이라고 하는데, 질량 대신에, 그래서 우리 유체를 다룰 때는 질량이란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전부 다 밀도란 말이 나옵니다. 힘이란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압력이란 말 많이 나와요. 나중에 힘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력에다가 넓이 곱하면 됩니다. 질량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밀도와 압력을 이용해서 유체 운동을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도가 무엇인지 보면, 강체가 힘을 받으면 강체 전체의 운동 상태가 바뀌지만 그 바뀌는 정도를 또 질량이 대표했죠. 질량이 관성이 대표했는데, 유체가 힘을 받으면 힘을 받은 부분만 먼저 변형하기 때문에 우리 유체 전체의 질량의 역할이 별로 없어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밀도를 고려하는데, 밀도란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그래서 밀도를 보통 로로 표시합니다. 로가 무슨 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로는 그냥 표시하는 거예요. 별 의미하는 거 없어요. 사실 이 로는 그리스 문자죠. 그리스 문자로 로를 표시하고 V분의 M을 로를 표시합니다. 특히 밀도를 부피 밀도, 부피로 나눴을 때 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면 밀도도 우리 생각했었죠. 면으로 나눌 때는 시그마로 표시하고, 길이 밀도, 선 밀도를 할 때는 람다로 표시하고 그랬죠. 유체의 경우에는 부피 밀도를 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를 씁니다. 그래서 고체와 액체 밀도는 비교적 그 밀도가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고체의 밀도 별로 안 변합니다. 액체의 밀도 별로 안 변해요. 그런데 기체의 밀도는 어떻습니까?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변하죠. 왜 그러냐면 같은 질량이더라도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부피가 잘 변하죠.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부피가 변하는 것을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는 그게 바로 뭐였냐면 우리 보일샤르의 법칙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기체 밀도는 비교적 쉽게 변하지만 우리 이 유체 운동에서는 기체의 경우도 뭐 밀도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 이제 앞으로 가정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압력을 보면 압력의 유체에 대한 압력의 효과는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그 가한 힘이 얼마나 많은 넓은 넓이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기 어때요? 여기 이게 뭐 같습니까? 요거 여기 잔뜩 있는 게 뭐 같아요? 잘 안 보여요? 뭐 같아요? 가시가 못이에요. 못. 끝이 뾰족한 못이에요. 이 끝이 뾰족한 못을 지금 맨발로 지금 걸어 다니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게 찔릴 것 같아요? 찔리지 않을 것 같아요? 찔릴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렇게 딱 걸어가면 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못이 촘촘하게 박혀 있으면 전혀 아프지가 않습니다. 시원할 따름이에요. 자, 여기 못이 하나만 있는데 내가 올라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찔립니다. 근데 못이 촘촘하게 있으면 찔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내 발에 작용하는 힘은 어떤 힘에 걸릴 거냐면 뭐와 같아요? 여기서 내가 밑으로 미는 힘하고 여기서 위로 올리는 힘하고 같으니까 내 몸무게에 해당하는 힘이 걸리겠죠. 근데 못 하나면 그 조그만 못 하나의 면적에 그 힘이 다 걸리지만 못이 여기에 100개라면 못 하나에는 어떻게 됩니까? 몸무게 하나에 100분의 1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별로 얼마 힘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 힘이 어떤 면적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효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그래서 힘의 효과는 힘이 작용한 넓이에 의존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압력은 단위 넓이란 작용한 힘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이 압력은 우리 힘은 뭡니까? 힘은 벡터량이고 그런데 이때 요 P는 요거는 벡터가 아니에요. 지금 요 힘이 벡터라고 해서 이 압력이 벡터가 아니에요. 이 압력은 스칼라량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요것도 벡터에서 1로 갖고 가서 여기다 그 곱하면 요게 벡터가 되는 식으로 돼가지고 이 압력은 벡터량이 아닙니다. 벡터량은 어때야지 벡터라고 그랬냐면 벡터와 똑같은 덧셈 법칙을 만족해야지 되고 또는 연산 법칙을 만족해야지 되고 또 좌표계 변환에서 벡터와 변이 벡터와 똑같이 좌표계 변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실 이 압력은 언뜻 보면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벡터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스칼라예요. 스칼라라는 거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압력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압력은 차원을 보면 힘을 넓이로 나누는 것이니까 힘의 단위를 넓이의 단위로 나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면 우리 SI 단위게 실용 단위겠으면 뉴턴을 넓이의 단위인 미터의 제곱으로 나눴어요. 그것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파스칼은 압력과 관계돼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우리 파스칼의 원리로 알 수 있는데 그걸 기념해서 압력의 단위로 실용 단위의 압력의 단위로 파스칼을 씁니다. 그래서 1 파스칼은 1뉴턴을 1m 제곱의 넓이에 1뉴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 1 파스칼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많이 쓰는 그 압력의 크기가 뭐가 있냐면 대기압이 있어요. 대기압은 물론 장소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르지만 우리 평균 대기압을 평균 일기압을 우리 얼마라고 생각하냐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1기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실용 단위가 아니죠. 기압은. 그렇지만 우리 1기압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거 잘 사용되는 그런 기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 파스칼을 우리 전에 배웠죠. 이렇게 큰 수가 되면 앞에다가 첨자를 써가지고 접두어를 써가지고 간단히 불렀었죠. 우리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여기 파스칼을 부를 때 특히 기압할 때는 뭘 이용하냐면 헥타를 씁니다. 헥타. 헥타가 10의 몇 승이냐면 10의 몇 승?
아니에요. 여기 헥타고요. 10의 5승이 아니라 10의 5승 다 하는 게 아니라 헥타를 쓰면 1013을 앞에다 붙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10의 5승인데 헥타를. 그래서 헥타는 몇 승이겠어요? 10의 2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의 2승하고 10의 3승 곱해 10의 5승이 되는 거예요. 헥타파스칼을 줄여 쓰는데 우리가 일기예보할 때 오늘의 기압은 몇 헥타파스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헥타는 100파스칼을 얘기하는 게 되겠어요. 우리 이거는 실용 단위라고 그랬죠. 이건 그래서 그 SI 단위계 또는 MKS 단위계인데 이 MKS 단위계를 CGS 단위계로 바꾸면 CGS 단위계는 뭐냐면 길이로 센티미터, 그다음에 질량으로 그램, 초 쓰는 거였죠. 그래서 CGS 단위계로 바꿀 것 같으면 1뉴턴의 힘 단위에 대한 CGS 단위계가 뭐냐면 다인이에요. 그래서 1뉴턴은 몇 다인이에요? 10의 5승 다인이에요. 1뉴턴은. 왜냐하면 1뉴턴은 M의 1kg 곱하기 1m인데 kg은 1000g하고 1m는 100cm니까 그 곱하면 1다인은 그렇죠. 1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에요. 그 다음에 1m는 100cm죠. 그래서 1m 제곱은 100cm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래서 1뉴턴 per 미터 제곱, 즉 MKS 단위계를 CGS 단위계로 바꾸고 같으면 여기는 10의 5승이 되고 여기는 10의 4승이 돼가지고 뭐가 되냐면 10다인 per cm 제곱이 되겠어요. 요게 이제 CGS 단위계인데 우리 이 전에 우리 뭐 한 20년 전 또는 10년 전 때까지 우리 기상 예보할 때 잘 쓰는 압력의 단위로 뭐가 있었냐면 1바가 있었어요. 1바는 어떻게 정의된 거였냐면 10의 6승 다인 per cm 제곱 CGS 단위계였어요. 그래서 1바는 뭐하고 같으냐면 10의 5승 파스칼과 같아요. 왜 그래요? 1 파스칼은 10 다인하고 같으니까 1바는 10의 6승 다인 per cm 제곱이건 10의 5승 파스칼과 같아요. 그랬을 때 전에는 어떤 단위를 썼냐면 1 밀리바라는 단위를 많이 썼어요. 밀리는 10의 몇 승이에요? 10의 만에 3승입니다. 그래서 1 밀리바라는 단위는 뭐하고 같으냐면 10의 5승 파스칼에 10의 만에 3승 바이기 때문에 100파스칼이 되겠어요. 이게 100파스칼은 바로 뭐예요? 헥토파스칼이죠. 그래서 밀리바라는 단위하고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는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인데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 때 이번은 저기압이 왔는데 저기압이 900 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하는 걸 전에는 일기예보 할 때 900 밀리바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밀리바와 헥토파스칼은 같은 단위다. 요거 좀 오래 설명했는데 사실은 일기예보 할 때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정지한 유체를 보도록 하겠어요. 정지한 유체에서 그 유체 내부의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볼 텐데 자, 우리 유체 내부에서 압력을 생각할 때 사실 이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보면 유체 내부에서는 유체가 용기나 물체와 접촉하는 부분에서는 압력이 유체와 이런 용기의 그 면과 수직하게 작용합니다. 이때 접촉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데 여기 방향이 있으니까 이 압력이 벡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 그런 의미에서 벡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방향은 얘기할지라도 이게 그 벡터의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압력은 스칼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물체가 이렇게 있다. 고체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러면 이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여기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 압력이 비스듬하게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 물이 움직여요. 비스듬하게는.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지한 유체라는 특징입니다. 정지한 유체에서는 이게 항상 압력이 수직하게만 작용합니다. 근데 이런 물체가 또는 여기 면이 있다면 면에서도 면의 압력이 정지한 유체에서는 압력이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다가 정지한 물속에다 손을 집어넣었으면 압력은 여기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물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체 내부에 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유체 내부에서 이렇게 한 점이 있다. 그러면 요 점의 압력은 어떻게 생각해요? 요즘 압력이 있어요. 압력. 이 압력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돼요. 모든 방향으로 똑같은 압력이 작용해서 이 놈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물체를 가상적으로 하나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압력이 만약에 이쪽에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놈이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압력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좋으냐라고 하면 여기에 가상적으로 조그만 물체를 하나 집어넣어요.
가상적으로 조그만 물체를 집어넣어서 이 물체를 이렇게 미는 힘을 측정한 다음에 그 힘을 가상적인 면의 넓이로 나누면 그게 바로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체 내부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지한 유체의 압력을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유체, 이것도 무엇으로 아냐면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 알겠어요. 정지한 유체 내부의 압력은 모든 게 다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 적용할 때 정지한 유체와 흐르는 유체로 나누어서 우리 일단 생각하도록 하죠.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생각하면 너무 복잡해요. 나중에 해보면 흐르는 유체의 특별한 경우가 바로 정지한 유체겠죠. 우리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식을 구했으면 그 식에서 그 유체의 속도 V를 제로로 놓으면 이게 정지한 유체가 돼요. 그러면 흐르는 유체는 정지한 유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우리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정지한 유체에 대한 법칙은 바로 알 수가 있는데 흐르는 유체를 바로 알려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 정지한 유체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정지한 유체를 보면 정지한 유체에서 압력 결정하는 것은 우리 파스칼 원리로 정할 수가 있는데 이 파스칼 원리도 역시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정지한 유체에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겠어요. 근데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 벌써 파스칼의 원리를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통한 얘기겠죠. 이 흐르는 유체에 대한 것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역시 뉴턴의 운동방정식부터 나오겠어요. 그래서 먼저 정지한 유체를 볼 것 같으면 정지한 유체 내부의 압력은 왜 생기느냐면 사실은 지상에 있는 정지한 유체의 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체를 가지고 저기 우주선 다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이 별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말하면 중력장이 없는 데로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또는 거기에서 관성계가 있으면, 우리 나중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배우는데 만약에 그런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면 이거 중력받는 것과 비슷하게 돼요. 그러지 않고 등속도 운동을 해요. 관성계면 그런 관성계에서는 중력장 0인 곳에서는 유체 내부의 압력이 모두 같아요. 그런데 중력장이 아닌 곳에서는 유체 내부의 압력이 달라요. 그래서 바로 중력장이 있는 곳에서는 유체 내부의 압력이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부 압력은 유체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 파스칼의 원리를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으로부터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파스칼의 원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뭘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정지한 유체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가상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요 점에 압력을 구하려고 해요. 사실은 여기서 요 부분의 압력은 여기서부터 깊이가 다 같은 곳의 압력은 다 같아요. 그렇지만 요 부분의 압력을 우리 구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평형 조건을 적용합니다. 어떤 무엇에 대한 평형 조건을 적용하냐면 우리 대상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이 대상 물체를 여기 요렇게 요 부분으로 되는 요걸 갖다 대상 물체로 하되겠어요. 요 부분. 요 까맣게 표시된 부분. 요 부분에 평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평형하기 위해서는 요 놈한테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되겠어요? 다 합하니까. 다 합하면 0이다. 이게 바로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 F는 0이다. 이 조건이죠. 합력은 0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지한 유체의 표면에서 깊이가 H인 A점에서의 압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압력 P를 구할 때 A점을 포함하고 넓이가 S, 여기서 이 부분 넓이가 S예요. 높이가 표면까지가 H,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H예요. 이런 직육면체의 유체를 대상으로 하겠어요. 요놈의 평형 조건을 우리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힘이 있는지 보면 먼저 대기가 상대를 아래로 누르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밑으로 누르는 힘. 요거 아랫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요 힘은 요 점에서의 압력은 뭐냐면 여기 공기죠. 여기 공기. 요 공기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압력이 다 얼마예요? 압력이 1기압이죠. 1기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1기압. 여기서는 요만큼 높이 올라가더라도 다 1기압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차이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바닥에 있을 때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데는 어디나? 한라산이나 한라산 꼭대기 올라가면 한라산 밑에 하고 압력이 어떻게 했어요? 좀 달라요. 그래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갈 것 같으면 압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때요? 밥할 때도 뭐가 잘 안 되고 이런다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 주위에서는 압력은 다 같다고 생각하겠어요. 요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5층 건물 이런 데서는 압력이 다 같다. 기압이 다 같다. 1기압이다. 그럼 여기서 1기압 되겠어요.
그래서 요 면을 일기압인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누르는 힘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요 압력을 요거의 넓이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르는 힘 F0는 P0S, 요 밑으로 누르는 힘이에요. 여기도 지금 넓이가 S예요. 그 다음에 상자를 지구가 아래로 잡아다니는 힘, 이게 바로 뭐냐면 요만큼의 중력이 되겠어요. 요만큼의 중력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mg인데 m은 뭐예요? 밀도를 부피로 곱하면 되죠. 부피는 바로 뭐냐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 SHG가 이게 중력이에요. 이것도 어떤 방향?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여기서 빨갛게 표시한 게 요거 중력 아니네. 요건 중력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압력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상자가 아래쪽 유치가 상자를 위로 떠받치는 힘. 여기서 위로 이렇게 떠받치는 힘이에요. 이렇게 떠받치는 힘. 이건 왜 떠받쳐요? 자, 요 점에서의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면이 있으면 요 면은 위로 밀겠어요. 그래서 요 면을 위로 미는 힘이 그건 또 사실은 뭐와 같으냐면 요 점에서 요거 밑으로 내리미는 압력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게 평형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압력을 P라고 하면 위로 미는 힘은 뭐가 되냐면 P 곱하기 S 이렇게 되겠어요. 요 세 개를 합하겠어요. 요 위에 있는 두 개는 아랫방향, 요거는 윗방향이죠.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해서 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자가 평형 상태의 조건은 요거 두 개는 더하고 요거 부호 반대할 것 같으면 P0S 더하기 요거 로 GHS 빼기 PS는 0. 이게 바로 평형 조건이죠. 옆은 어때요? 옆에서 이렇게 압력 작용하겠어요. 이거 다 더해야 되지만 여기 써 있나? 안 써 있네. 옆에서 이렇게 다 하는 건 어때요? 이쪽에서 작용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작용하는 똑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 안 해도 되고 요 위아래만 요거만 작용하면 되겠어요. 요거 계산하려면 사실 복잡해요. 그렇지만 위아래만 작용하면 결과는 평형 상태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이 평형 상태는 뭐가 되냐면 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스칼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보니까 요 P는 바로 뭐냐면 요 표면에서부터 유체의 표면에서부터 깊이가 H인 곳의 압력, A점의 압력이 되겠어요. 깊이가 H인 곳의 압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여기서 대기압 더하기 로 GH. 여기서 높이에다가 뭘 곱했어요? 로하고 G를 곱했어요.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사실은 질량을 면적으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 H는 질량을 면적으로 나눈 이 로 GH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유체의 압력은 표면에서의 깊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우리 알았고 이걸 파스칼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지한 유체의 압력은 표면에서 깊이에만 의존한다. 정지한 유체의 표면에서 부피가 같은 곳의 압력은 모두 같다. 자, 이것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H가 같으면 전부 다 압력이 같아요. 자, 이런 정지한 유체의 압력을 결정하는 파스칼의 원리를 우리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맨 처음에 나온 게 사실은 파스칼의 원리가 처음에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자, 여기 유체가 이렇게 있어요. 유체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면 요 점하고 요 점은 압력이 같아요. 사실은 여기가 바로 대기압이나 마찬가지예요. 압력이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 뭘 그린 거냐면 이때 힘은 여기서 이렇게 누르는 힘은 요 압력을 요게 넓이로 곱한 것 같고 이렇게 누르는 힘은 요 압력을 요게 넓이로 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점의 압력은 같으니까 만약에 넓이가 다르면 여기 S1은 S2보다 엄청 작으면 어때요? 엄청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지금 평형 상태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 힘은 작고 요 힘은 굉장히 크더라도 둘이 평형 상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밀면 요 놈도 굉장히 무거운 것도 밀어서 올릴 수가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힘의 이익을 보는 것 같죠. 그래서 유체 압력을 이용해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힘을 굉장히 이득 보는 거예요. 우리 힘을 이득 보는 장치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적이 있나 없나 별로 없죠. 근데 어떤 게 있습니까? 힘을 이득 보는 장치. 뭐가 있냐면 도르래가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지렛대 같은 게 있죠. 지렛대. 그래서 지렛대가 있으면 지렛대를 이렇게 누를 것 같으면 우리 힘은 이득 보는데 우리 무엇은 이득 보지 않습니까? 일은 이득 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이동시키려면 작은 힘의 경우는 어때요? 움직이는 거리가 커야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어요. 여기서도 큰 힘을 하려면 자, 요거 여기서
요거 1cm를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건 1cm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요거의 부피하고 요거의 부피가 같아야 되니까 요거 올라가는 건 요만큼 굉장히 작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힘은 이득을 보지만 일은 이득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S1이 S2보다 엄청 작으면 P1과 P2는 같으니까 우리 어때요? F1은 이렇게 되고 F2는 이렇게 되니까 P가 갖고 S가 다르면 우리 엄청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힘에는 이득을 보지만 일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액주 압력, 가장 간단한 압력계로 액주 압력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관이 있다면 관에 이렇게 놔두고 여기다 수은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수은을 집어넣고 놔두면 여기에 높이가 같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하고 지금 압력이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체의 압력을 지금 우리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체의 압력은 우리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압력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압력은 우리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요 압력이 무엇과 같으냐면 요 기체의 압력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요거 무엇으로 계산하면 되냐면 요 놈으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압력 같으니까 여기에서 압력은 여기서 압력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압력은 우리 뭘 이용할 수 있어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같으면 요 표면 여기가 압력이 얼마입니까? P0 하고 뭐 곱해주면 돼요? 로 GH 더해주면 되죠. 로 GH. 그래서 양쪽 기둥의 높이, 요 경우는 양쪽 기둥의 높이가 같지만 오른쪽은 A, B 시점의 압력을 각각 PA, PB, PC라고 하면 PA는 PB와 같아요. 요 두 개는 왜? 깊이가 같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PC는 P0와 같아요. 여기는 P0예요. 근데 PB는 P0 더하기 로 GH예요. 요거는 요거 더하기 로 GH. 그래서 여기서부터 P기체는 PA는 P0 더하기 로 GH라고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압력계라면 압력계의 눈금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H로 나타나죠. H 내가 읽었어요. H 읽었어요. 요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 로 GH를 계기압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읽은 압력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봤더니 바로 이 기체의 압력이 로 GH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같지는 않죠. 여기다 뭘 더해줘야지 돼요? P0를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 압력은 계기 압력에다가 P0를 더해줘야 됩니다. 계기 압력은 실제 압력은 아니에요. 실제 압력을 구하려면 여기 액주 압력계에서는 실제 압력을 구하려면 P0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대기압이 1기압이라고 했는데 대기압의 압력은 측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옛날에 측정했어요.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측정했어요. 어떻게 측정했냐면 여기 수은을 했는데 뭘 했냐면 여기를 진공으로 했습니다. 진공으로 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이 여기에 대기압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여기 기압이 없어요. 여기는 뭐만의 압력이냐면 요 기둥의 압력만 돼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는 압력이 같으니까 요 대기압은 뭐와 같아요? 요 기둥의 압력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물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 높이가 굉장히 높아져요. 물은 높이가 얼마까지 가냐면 10m까지 가요. 10m. 근데 수은은 밀도가 굉장히 커서 수은을 집어넣으면 딱 얼마면 되냐면 76cm면 돼요. 그래서 1기압을 수은 76cm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P0는 로 H, 이건 수은의 밀도예요. GH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은의 높이는 76cm예요. 이게 바로 17세기 초에 이태리의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대기압을 측정을 했는데 이렇게 좀 유능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일찍 죽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39세 이른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이 토리첼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압의 단위로 토르를 사용하는데 이 토르는 무엇으로 이용이 되냐면 1mm Hg 수은 높이로 1mm를 1토르라고 부릅니다. 토리첼리를 기념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에 나오는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 1번 뭐냐면 액주 압력계를 기체통에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했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쪽이 더 올라갔어요. 이쪽이 올라갔어요. 자, 이쪽이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올라갔으면 우리 이 압력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 우리 아까는 어때요? 이쪽이 올라갔죠? 이쪽이 올라갔더니 요거에 높이 가지고 압력 측정했는데 이쪽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얼마 올라갔냐면 원래는 여기 이렇게 있던 게 여기가 20cm가 올라갔어요. 그랬을 때 기체통에 들어있는 기체의 계기 압력과 실제 압력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 PA는 우리 여기 A점이라고 한다면 PA는 어때요? P0 더하기 로지 H로 이제 아까 구했었는데 H는 이번엔 뭐가 되는 거예요? H는 2cm가 이쪽에 올라갔으니까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H는 마이너스 40cm가 됐어요. 그래서 계기압력은 마이너스 400mm의 지지다. 플러스 반대가 됐죠.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대기압보다 압력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압력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P0를 더한 거니까 760을 더할 것 같으면 실제 압력은 360mm Hg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더라도 상관없죠. 대기압보다 낮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또 뭐 있나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실은 부력. 이 부력이 정지한 유체의 압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력은 누가 맨 처음에 발견했다고 그래요? 아르키메데스가 맨 처음에 발견했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진짜 옛날 사람이죠.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게 부력에 대한 원리인데 사실 이건 무엇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파스칼의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파스칼의 원리는 뭐나 마찬가지예요. 뉴턴의 운동방정식의 평형 조건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사실은 정지한 유체에 지금 물체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부력이란 뭐냐? 자, 이 정지한 유체에 물체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부력은 요거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부력이죠. 그럼 이 부력은 뭐 때문에 작용하겠어요? 힘이란 반드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인데 그 원인이 되는 물체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부력의 원인이 되는 물체는 뭐겠어요? 원인이 되는 물체는 뭐냐면 요 주위에 있는 액체가 되겠어요. 이 액체가 이 물체를 미는 힘이에요. 이 액체가 물체를 미는 힘은 바로 무엇으로 설명되겠어요? 여기에는 압력으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액체가 요놈을 미는 요 압력들을 다 합한 것이 부력이 되겠어요. 부력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압력에 의해서 누르는 힘, 요 압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또 여기에서 압력이 누르는 힘, 요 압력 곱하기 면적, 또 압력 곱하기 면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쪽 힘하고 이쪽 힘은 서로 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쇄되겠죠. 또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는 위로 누르겠어요? 아래로 누르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누르죠. 여기서는 위로 아래 위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누르고 이건 위에서 아래로 눌러요. 근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크겠어요?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누르는 게 더 크죠. 왜냐하면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부력은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파스칼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부력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밀도가 로 제로인 유체에 잠긴 물체의 윗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은 유체가 물체 표면면 압력 모두 합한 것이니까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물체의 윗면을 유체가 아래로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은 어떻게 되냐면 F1은 P0 더하기 로지 H1 그렇죠? 여기 요 변의 압력은 이렇게 결정이 되지 S 곱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아래면 위치가 위로 누르는 건 어떻게 되냐면 P0 더하기 로지 하고서 요 깊이 H1 더하기 H2 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력은 두 개를 차이를 구하면 되겠어요. 부력은 F2 빼기 F1 하면 되면 뭐가 되냐면 아까 요 H1은 요 위쪽이니까 빼면 뭐만 남아요? 로지 H2S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H2S S는 밑면이고 H2니까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물체의 부피죠. 그래서 요거는 물체의 부피인데 여기다가 로는 요거는 무엇의 네, 액체의 밀도죠. 그래서 부력은 무엇과 같으냐 여기 G니까 무엇의 무게와 같으냐면 부피는 요만큼인데 뭐예요? 액체의 부피가 요만큼인 거죠. 그래서 물체의 부피와 같은 액체의 무게가 되겠어요. 요걸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어떻게 알았느냐면 아르키메데스 이론은 여러분 잘 알죠. 아르키메데스 보고 왕이 뭐 알아내라고 그랬어요? 이놈의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라.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라는 건 그 속에 지금 순수하게 금으로 만들었는지 금과 은을 섞었는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단 왕관을 부시거나 녹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니까 알았어요? 물을 가득 찬 데다가 왕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이 흘러나온 거를 양을 쟀어요. 만약에 똑같은 왕관을 똑같은 무게의 왕관을 금으로만 만들었을 때 흘러나온 양하고 가짜 은을 섞었을 때 흘러나온 양이 어때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인데 이 흘러나온 물의 양만큼 부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흘러나온 양.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물체의 부피와 같은 부피의 유체의 무게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르키메데스 부력에 대한 원리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지. 빙하. 바다에 떠 있는 빙하는 전체 질량의 몇 퍼센트가 물 밖에 나와 있을까? 빙하 바닥은 물이겠어요? 땅이겠어요? 뭐 빙하 중에는 어떤 건 바닥이 땅인 것도 있고 저 물인 것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밑이 물인 경우에요. 떠 있는 경우에 빙하가 떠 있는 경우. 떠 있으면 이게 평형 상태에 있으려면 빙하의 무게하고 부력하고 어떤 게 더 커야 되겠어요? 두 개가 같아야지 떠 있겠죠. 그래야지 합력이 0이 되죠. 그래서 부력과 빙하의 무게가 같다는 조건에서 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빙하에 작용하는 중력은 부력과 크기가 같다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럼 바닷물의 밀도하고 빙하의 밀도를 이렇게 로 W, 로 I라고 한다면 빙하 전체의 부피가 VI라고 하고 바닷속에 잠긴 부분의 부피를 VW라고 한다면 부력의 크기는 무엇의 물의 무게와 같아요? 잠긴 부분의 물의 무게와 같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작용하냐면 요거 빙하에 작용하는 중력은 여기에 빙하의 밀도에다가 빙하의 부피를 곱한 게 되겠어요. 빙하에 작용하는 부력은 물의 밀도에다가 물의 부피겠어요. 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두 개가 같으면 우리 이게 성립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에서 물 밖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 빙하의 부피에서 물의 부피를 뺀 게 되겠어요. 여기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요거 뭐예요? 밀도의 비율이 되는데 물의 비율하고 물의 비중하고 얼음의 비중이 어떤 게 더 크냐면 물의 비중이 더 커요. 물의 비중이 되게 얼마냐면 여기가 1000이라면 이건 900이에요. 그래서 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면 10%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하면 우리 이번 시간에 정지한 유체에 대해서 정지한 유체를 어떻게 다루는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적용하는 걸 배웠는데 그랬더니 유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량을 무엇을 이용해야 됐어요? 질량 대신에 밀도를 힘 대신에 압력을 이용을 해야지 됐고 실용 단위계로 압력의 단위는 뭐였냐면 1파스칼이 1파스칼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고 그 다음에 정지한 유체의 표면에서 깊이가 h인 곳의 압력을 P는 P0다 로 GH인데 이것이 바로 파스칼의 원리죠. 그 다음에 액주 압력계에서는 일근 계기 압력은 실제 압력에서 대기압을 뺀 것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토리첼리가 수은을 이용해서 액주 압력계를 이용해서 그 대기압을 측정하면서 기념해서 우리 1mmHg를 뭐라고 부르냐면 1토르라는 단위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 부력은 유체에 잠긴 부분의 물체를 유체가 미는 압력을 전부 합한 거라는 거 우리 알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는 물체가 유체에 잠겨 있으면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무게와 동일한 힘의 부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사실은 파스칼의 원리나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제 뭐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흐르는 유체에 대해서 우리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